1776년 경희궁 선왕 영조의 장례 분위기가 채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막 즉위한 젊은 왕, 정조. 그의 첫 번째 행보는 왕권 강화가 아닌 한 여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수계 문씨, 선왕 영조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명부의 주인이었으나 이제 그녀는 궐 밖으로 끌려나와 한 사발의 사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신속한 복수 중 하나로 왕이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문 씨의 진짜 죄가 현재의 잘못이 아닌 24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 때문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정조의 피해 복수극과 수계 문 씨의 죄. 그 모든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모화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에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끔찍한 복수극이 벌어졌습니다. 선왕 영조의 장례 분위기가 채가시기도 전에 복수의 칼날이 뽑힌 것입니다. 이 분노의 대상은 권력 있는 신하가 아니라 바로 그의 할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총애했던 후궁, 수계 문씨였습니다. 젊은 왕은 무서운 속도로 행동했습니다. 즉시 그녀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궁에서 추방했으며 마침내 사약을 내려 궁중 최고 권력의 여성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만을 지켜야 하는 왕, 정조는 왜 이토록 잔인하고 성급하게 할아버지의 후궁을 처벌했을까요? 젊은 왕이 24년 동안 이 피해 숙청을 기다리게 한 문 씨의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궁중 암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참한 죽음인 이모화변에서부터 시작된 고통스러운 복수의 서막입니다. 그리고 수계 문씨는 정조가 죽은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해 끊어야 할 첫 번째 고리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어느새 처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술이었고 경험만 쌓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젊고 야심만만하며 때로는 냉혹했던 왕. 남인과 서인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이던 황국의 시대였습니다. 숙종이 즉위하고 민씨 가문의 인현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최 씨의 운명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현왕후가 입궁할 때 최 씨가 그녀를 모시는 무수리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었을 수도, 혹은 인현왕후가 그녀의 침착함과 꼼꼼함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인현왕후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최 씨가 조용히 생강차를 올렸습니다. 왕후는 너는 참으로 꼼꼼하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었고 최 씨는 최 씨이옵니다. 마마라고 답했습니다. 왕후는 그녀의 거친 손을 보며 손이 참으로 거칠구나. 고생이 많았다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 한마디에 최 씨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고 그녀의 충성심은 정해졌습니다. 최 씨는 인현왕후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왕후도 그런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궁궐 생활이 드디어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평화란 살얼음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남인이 승리했고 그들은 인현왕후를 모함했습니다. 남인들은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패비로 만들고 장희빈을 새로운 왕비로 옹립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왕후의 예복을 벗고 초라한 가마에 실려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 씨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마마를 부르짖으며 오열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새로운 중전이 된 장희빈과 조상궁이 그 모습을 차가운 미소로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쫓겨났으니 최 씨 또한 궁을 떠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궁궐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권력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패비를 모셨던 무술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중전 장희빈은 용서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날 최 씨가 뒷간을 청소하고 있을 때 조 상궁이 다가와 물통을 발로 찼습니다. 보았느냐 이 독사 같은 것. 내년에 주인은 쫓겨났다. 이제 내 차례지. 중전마마께서 너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으시단다. 장희빈은 최 씨를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아 매질을 했습니다. 최 씨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견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궁궐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처럼 어두운 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궁궐의 작고 외진 정각. 상처투성이인 최 씨가 몰래 촛불을 켜고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떡 몇 조각과 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상은 바로 패비 인현왕후의 생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최 씨는 소리 죽여 울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마,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바로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지요. 그때 희미한 촛불을 발견했습니다. 숙종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술이 한 명이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 제사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숙종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감히 누구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최 씨는 깜짝 놀라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목숨만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숙종이 제사상을 노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패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느냐? 최 씨는 부인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마마의 생신이옵니다. 소인은 마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옵니다. 이로 인해 죽는데도 달게 받겠나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종은 떨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무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하들의 거짓된 모습에 염증을 느끼던 순간 이 여인의 충성심과 용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솔직하고 담대한 대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숙종은 그녀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궁생활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본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지만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복잡한 정치 상황과 세력이 강해진 남인들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최 씨와의 대화는 그런 숙종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숙종의 눈에 이 여인은 권력의 진흙탕 속에서 발견한 맑은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1693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최 씨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무수리가 감히 임금과 하룻밤을 보냈단 말입니다. 궁궐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희빈은 분노에 휩싸여 찻잔을 내던졌습니다. 저 천한 무수리 따위가 감히 전하를 유혹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최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왕자를. 숙종은 즉시 그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종사품 수원이 된 것입니다. 그해 10월, 그녀는 처사들 영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최 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최 씨를 해하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사에는 더욱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장희빈이 수건이 된 최 씨가 또다시 회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로했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묶여있는 임신한 최 씨를 보며 무수리 따위가 감히 용종을 품어 네가 내게서 전하를 빼앗아 갔으니 이젠 내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희빈은 측근들을 시켜 최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도간에 거꾸로 집어넣고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최 씨는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숙종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전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숙종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최 씨의 안부를 알아보라 명했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고 숙종은 그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과인의 용종을 해하려 했느냐. 물론 이는 야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최 씨의 생존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최 씨는 다행히 태아를 지켜냈습니다.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나 인현왕후가 복이 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9월 최 씨는 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수기로 승격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정일품 숙빈에 봉해집니다. 무수리에서 시작해 내명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단지 운이 좋은 여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기에 스스로 배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서인, 특히 노론과의 연대였습니다. 이는 남인과 결탁한 장희빈과는 정반대의 실로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명적인 한 수를 둡니다. 늦은 밤, 숙종의 침전, 숙빈 최 씨가 왕을 모시던 중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숙종이 무슨 일이냐? 고 묻자 숙빈 최 씨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전하, 감히 앓을 수 없사옵니다. 하오나 전하와 아직 사가에 계신 패비마마의 안위가 심히 걱정되옵니다. 숙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일이냐? 어서 말하라. 고 재촉합니다. 숙빈 최 씨는 무릎을 꿇고 아뢰입니다. 남인들이 끔찍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들이 패비마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하옵니다. 그들이 정변을 도모하고 있사옵니다. 이른바 백예싯 송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발은 숙종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남인 세력은 몰락했습니다. 1694년 갑술왕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숙빈 최 씨는 그저 몇 방울의 눈물로 정치판 전체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서인들의 은인이 되었고 그녀의 아들 연인군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적 장희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숙빈 최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 문틈으로 장희빈이 무당들과 함께 저주 의식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숙종에게 이를 고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장 씨가 부적을 태우며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이 고발과 뒤이어 발견된 증거들은 장희빈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무수리 시절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가장 큰 적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숙빈 최 씨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장차 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였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그녀를 무수리 출신이라 수군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자라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0살쯤 된 연인군이 다른 후궁의 아들에게 내 어미는 무술이라지. 너한테서 빨래 냄새가 난다. 천한 것의 자식아라는 조롱을 당하고 주먹다짐을 벌였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연인군의 멍든 얼굴을 본 숙빈 최 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연인군이 울먹이며 어마마마 그들이라고 말하자 숙빈 최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인군, 그들보다 강해져야 한다. 주먹이 아니라 머리로 말이다. 그 누구도 감히 너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연인군은 똑똑하고 의젓한 왕자였지만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1716년 그녀는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는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궁을 나와 아들이 머무는 창의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랜 궁 생활과 스트레스로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 한때 찬물에 손을 담그고 매를 맞았던 그 손.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 손을 부끄러워하며 소매 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1718년 숙빈 최 씨의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1718년 3월 9일 최 씨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세였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여위였지만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희미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너를 지켜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지만 후궁의 아들이었기에 제대로 된 상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그저 소령묘라고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724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종이 후사없이 세상을 떠나자 연인군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영조였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1776년 8월 정조의 24년간에 걸친 복수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숙의 문 씨는 사약을 받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조 시대에 그녀가 누렸던 막강한 권력, 사도세자를 뒤주로 몰아넣는데 일조했던 그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문성국과 같은 친족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왕실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이모와 변의 피비린내 나는 마지막 장을 공식적으로 닫는 것이었습니다. 적은 죽었고 복수자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의 잔혹한 복수를 완수했지만 과연 정조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11살 소년이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마음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복수,復讐는 때로 새로운 흉터만을 남길 뿐입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은 일시적이며 증오는 족쇄임을 가르쳐 줍니다. 역사는 복수를 기억하지만 인간은 용서를 배워야 한다. 정조의 숙청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재정립이었고 왕권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로서의 정의와 한 국가의 안정이라는 경계선은 한 명의 군주에게는 이토록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궁녀에서 시작해 영광의 정점에 올랐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숙의 문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악행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후세에 남겨진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증오가 불러일으키는 헤아릴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겪는 탐욕, 복수,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